잘 지내셨죠, 여러분? 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한다면 그것은 중독에 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무엇인가 독특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위해 의사들이 쓴 논문과 책들을 이해한 뒤 설명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교수들이 뇌과학과 전자컴퓨터 공학을 같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정신과 심리학, 뇌과학이 총동원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올 디스토피아를요. 첫 번째, 강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나요? 저는 어릴 적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이겨내고 지금은 공부 잘해서 공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중독으로 삶이 망가진 몇몇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와 어릴 적 PC방 같이 다닌 친구들 중 아직도 게임방 죽돌이들 많아요. 평범한 사람도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산층, 환경, 대졸자도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대학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자녀 생기면 술을 줄이려고 다들 하죠. 하지만 술을 못 끊는 사람이 많아요. 담배도 아마 그렇죠. 어떤 이는 평생 흡연자로 살며 담배를 못 끊습니다. 폐암에 걸려도 담배 피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마초와 마약 중독도 문제죠. 사람은 자신이 찾고 있던 도피에서 최고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단단한 약물과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중독자들은, 특히 마약 중독자들은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홈리스 문제는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 중독 때문입니다. 약물을 마음대로 하는 진보적 문화의 문제입니다. 2012년 미국의 전국 조사에서는 2,300만 명의 미국인이 알코올 및 약물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5,700만 명의 미국인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중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국 인구 4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자, 흡연자 거수해보세요. 거수, 당신은 담배를 왜 계속 피울까요? 저는 어릴 적 암을 연구하는 암센터 병동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폐암과 폐기종 진단을 받고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길에서 자는 사람도 봤고요. 왜 계속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약하면 학교도 졸업 못하게 되고 가정도 파괴되지요. 왜 이 사람들은 그만둘 수 없습니까? 중독자는 그냥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중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경과학의 눈을 통해 중독자들의 기이해 보이는 행동 너머에서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에 중독자의 뇌는 과학자들이 중독을 특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이끌었고, 중독이 뇌의 특정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이해할 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 보였던 행동이 실제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 신경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식사, 스마트폰 보기, 개인 방송 보기, 성관계, 야동, 스포츠 및 게임에 이르기까지 쾌락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모든 중독이 중독을 추구하려는 비정상적이고 강한 동기를 생성하도록 뭔가를 우리 뇌에서 연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뇌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중독자의 뇌는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의 뇌에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진보 지지자들의 뇌와 우파 보수 지지자들의 뇌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도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문화는 뇌의 연결 방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생존을 위해 항상 해왔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뇌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독자의 뇌가 행동을 배우도록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마약과 중독에 대해 약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실제 중독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약과 의사가 주는 진통제는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마약은 향정신성이라는 점입니다.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되는 것과 다릅니다. 사실은 잠재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많은 향정신성 약물이 현대 의학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각성제와 같은 의학용도 있지요. 리탈린과 에더럴은
잠재적으로 중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성 학습장애 ADHD 치료에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르핀 및 코데인과 같은 오피오이드 약물은 매우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 있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될 때 이러한 치료는 일반적으로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때때로 기분 전환용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중독되지도 않았고 중독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중독을 구성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일상 언어로 사람들은 종종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꽤 느슨하게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드라마에 중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정상적이고 실제로는 좋은데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신과 의사는 종종 문제의 행동이 실제로 비정상적이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단순한 표현보다 물질 사용 장애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즉 뭔가 장애를 가져올 때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게임 중독은 중독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시험 때가 되면 또 게임을 참고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왔으니깐요. 당신의 중독은 뭔가 심각한 삶에서 장애를 가져옵니까? 집에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나요? 아내나 남편과 이혼이기 인가죠? 그렇다면 중독인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